자, 요번에 볼 건 조선후기 때 경제사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조선후기 부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조선후기 경제사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볼 게 수치체제 개편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농촌사의 동요와 이제 기간 사업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양난 이후에 이 경작지가 이제 상당히 항폐화됐고 기근과 질병이 만연이 됐죠. 그리고 인제 이에 대한 정부 대책으로서는 일단 양전 사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양전 사업은 인제 20 년마다 인제 하기로 돼 있지만 실제 양전 사업이 20 년마다 한 게 아니라 뭐 30-40만 년마다 하고 뭐 50년 이렇게 해 갖고 잘 안 했어. 그리고 양전 사업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지역을 다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대개 이제 한 30-30 년마다 한 번씩 하거나 아니면 뭐 길면 50-60 년마다 하거나 하더라도 일부 지역만 하는 식으로 이제 양전 사업을 했거든요. 자, 하여튼 이 양전 사업을 통해서 양안을 인제 작성하죠. 그 양안은 이제 토지대장이라고 하는데 이 토지대장을 작성하는 목적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조세 수치를 하기 위한 거야.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거잖아요. 그래서 조세 수치가 목적이고, 두 번째가 토지의 어떤 소유권을 확인하는 데 있다, 이렇게 있죠. 약간 이제 원래 직위와 비슷한 건데 그렇지만 이제 주 목적은 조세 수치고요. 이 토지 소유권 확인한다고 이제 그 서술에 나오긴 하는데 약간 잘 안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게 양전이 실시간으로 토지 소유를 이제 반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주기간 40년 이렇게 해 가지고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주 목적이 조세 수치예요, 조세 수치. 예. 그다음에 농지 개간 사업을 했다. 버려진 땅들은 이제 뭐냐면 다시 개간하고 진흙이라든지 갯벌 이런 것들 다시 인제 관계를 해 가지고 개간을 해 갖고 땅을 만들었죠. 예. 간척 사업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수의 시설들을 확충시켰다. 그래서 인제 그 결과 나름대로 인제 성공을 거뒀어요. 그래 갖고 인제 토지 교수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인진할 때 확 줄었죠. 그래서 30만 교로 감소했는데 이런 노력 결과 그 당시 그 뭐냐면 선조 때 이게 주어졌던 그 토지가 여기 보시면 확 늘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지 교수가 상당히 늘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개간을 권장하기 위해서 개간자들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주고 3년 동안 면세 혜택을 했다는 거. 상대적으로 인제 개간할 수 있는 여력들이 어떤 사람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상대적 인력과 물자가 많은 지주와 양반들에게 유리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쯤에 인제 개간 사업하면서 양전 사업도 같이 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양전 사업을 통해 은견을 찾아내고 개간 사업을 통해 토지의 어떤 결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실제 수입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어, 지세 수입은. 왜냐하면 인제 토지를 숨겨둔 토지가 계속 있었고, 그다음에 권력자들이 자기의 어떤 그 뭐냐면 권력을 이용해서 진앙지나 멸세지로 해 가지고 뺐죠, 토지를. 자기 토지를. 그래 가지고 실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원장부 개수는 늘어났죠. 근데 진앙지인이 면세지하면서 했기 때문에 실제로 세수를 거둘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지세란 자체가 인제 또 양반지주들이 인제 관련됐기 때문에 더 이상 좀 많이 걷지를 못해. 그래서 그 조선시대 때 재정에서 지세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 앞에 얘기했죠. 조선시대 때 인제 재정 수입이 제일 많은 게 공납이었어요, 공납. 예. 자, 그러면 인제 수치체계 개편 관련된 내용을 이제 계속 보면요. 예. 여기에서 인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법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수치체계에 관련돼 가지고. 예. 그래서 영정법하고 뭐 그 대동법, 그다음에 균역법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조세와 관련된 것은 영정법이에요, 영정법. 영정법이 인제 그 올해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인제 11 년도에도 한번 나왔고 24 년도에도 올해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영정법의 이제 배경을 보면요. 전세제도 개혁성의 필요성의 대두. 그래서 이제 이게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요. 예, 관리의 부정부패를 시정을 관리의 부정부패가 개입되고, 그리고 공법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중간 착복이 상당히 많았다. 그런 것도 인제 방지하려고 했고,
그다음 양난 후에 인제 토지가 항파되고 그다음에 인제 뭐 양전 사업을 실시했지만 은결 등 탈세 때문에 국가 재정이 인제 뭐냐면 궁핍하고요. 그다음에 지주제약대로 지주들은 그들에게 유리한 전세 수치를 요구하게 돼요. 특히 인제 그 당시 지주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양반들이죠. 권력가들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세금을 안 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고 했던 거죠. 개선보다는 개혁인데 자 그래서 인제 영정법의 내용을 보면 이전까지 연등 연분 구등법이죠. 일단 이 연정법 대상이 그 연분 구등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공법 중에. 예. 전분 6 등이 아니라. 그래서 풍년의 결정을 할 때 연분 구등에 의해서 이제 결정하는데 이게 인제 너무 복잡하니까 간행적으로 사개월당 4 두에서 6 두씩만 지게 그 하 최등 최하등급만 이렇게 받게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간행적 1 개월당 4 두에서 6 두였는데 9 등급 정도 되는 건데 이걸 이제 뭐냐면 고정화시킨 거야. 법제화시켰다. 그 예전에 1 개월당 4 두에서 6 두 같이 하등 급을 거뒀는데 이걸 법제화시켰다는 데 큰 역할 그 주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인제 그 영주법 그 결과 인제 여러 가지는 전세 비율은 낮았지만 실제로 농민들에게 큰 도움은 되지 못했어요. 왜냐면 전세 외에 여러 가지 또 부가세가 인제 증가됐거든요. 그래 갖고 뭐 여러 가지 뭐 수수료, 운송비, 자연소모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뭐 삼수미세가 인제 전세 항목으로 또 부과되죠. 그리고 이제 전세가 원래는 이제 지주가 내야 되는데 지대에 포함시켜 갖고 소작인들이 내게 했고요. 그래서 이런 등등에 해서 실제로 큰 도움은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는 인제 요번에 나왔던 관련된 사료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연분 구등법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상징상부터 해서 하지야 구등법인데 실질적으로는 인제 하지야 구등에 입각해서 1 개월당 4 두 또는 6 두, 하지 중 6 두를 거뒀죠. 그거를 인제 뭐냐면 법제화시킨 것이 영정법이다. 그죠. 공법의 이 내용 중에 연분 구등법이 공법 중에 연분 구등법에 그 구등급을 인제 뭐냐면 이렇게 제도화시킨 것이 영정법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 비총제 보죠. 비총제도 인제 이거 09 년과 24 년도 기출문제 나왔죠. 비총제는 뭐냐면 총액제의 일부예요. 이 영조 때 실시했던 제도죠. 그래 갖고 인제 그 영정법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가판 손실을 금지하고 비총제를 실시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리 세수 총액을 미리 정해 놓고요. 그리고 각 지방에 할당하는 방법으로 국가의 세원을 안정시키는 목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이게 총액제의 일종으로서의 비총제를 실시했다는 거. 자 실시 배경을 보면요. 자 영정법 실시 이후에 수령이 제의를 올리면 중앙에서 경찰관을 보내서 답헌을 감면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걸 이제 무슨 제도라고 하냐면 경찰관 답헌 제도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인제 영정법 때 보통 4 두에서 6 두를 걷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어 1 개월당 4 두 그다음에 1 개월당 6 두 이렇게 거두는데 그게 거둠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뭐 어떤 흉년이 들 경우에는 이게 이제 뭐냐면 어 채우지 못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제대로 걷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때 인제 "우리 고을에서 좀 흉년이 되기 때문에 좀 깎아 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중앙에서 경찰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명을 듣고 확연한 중앙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들이 이제 살펴보고 나서 감면한 조치를 취하셨어요, 답변에서. 근데 답변이 되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이들이 오면 또 와서 뇌물도 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인제 경찰관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숙식도 제공해 주고 비용이 많잖아요. 그래 이런 비용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 거야. 예. 그리고 인제 그 당시에 생산력 증대, 토지 소유 관계 분해에 따른 항촌 사회 구성의 변동 등으로 여러 사회 경제적인 어떤 변화를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중앙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 그냥 고정된 수익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총제를 실시했다는 거죠. 일단 특징을 볼게요. 이거 외워 두시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경찰관 답헌제를 폐지했죠. 그래서 경찰관이 가서 답헌하는 걸 폐지했고요. 그다음에 이 총액제를 실시했는데 매년 호주에서는 그의 농지상을 참고하여 비교해서
세 감면 대상이 급제 결과 부가 대상이 총수를 인제 정해요. 그래 가지고 인제 중앙에서 대충 봐 가지고 인제 뭐 급제결하고 이거는 깎아 주는 그거죠. 그다음에 그 실결,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하죠. 그래서 급제결, 재결수하고 실결수를 정해서 인제 뭐냐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00만 석을 깎아 주고 그다음에 딱 보면 5,000만 석을 이제 받는다. 이렇게 하면 이걸 다시 이제 도로 내려보내. 그럼 감사가 인제 여기에서 인제 뭐냐면 또 여기에서 자기 밑에 있는 군연으로 이렇게 해 갖고, 그래서 각각 군연에서는 이제 급제결하고 실결 이렇게 나눠 주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급제결은 낮은 데 반해서 실결은 높단 말이야. 그래서 그 지역에서 진짜 이제 풍 풍년이 더 가지고 진짜 못 먹고 못 사면 실결을 낮춰줘야 되는데, 실결은 뭐냐면 어 높여 주고 급제결은 되게 뭐냐면 쪼금밖에 안 줘. 그러니까 급제결을 이제 뭐냐면 낮춰주다 보니까 낮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실결을 맞춰야 되잖아, 각 군현에서는. 그럼 어떻게 맞추냐면 일종의 백지 징세 같은 걸 하죠. 이게 뭐냐, 토지를 안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토지를 갖고 가졌다고 해서 가를 쳐 가지고 뭐냐면 내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인제 이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 할당의 총액을 맞춰서 마을 단위로 공동납을 실시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주에도 정해진 급제결수에 따라서 각 음에서 각 명단 위에 재결수와 실결수를 인제 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각 의회 수령이 간내에 답변하여 제기실 사항을 감사에 보고하면 각 의회 수령이 간내에 답변하여 제시 사항을 감사에 보고했다. 잠깐만요. 각 의회 수령이 간내에 답변하여 제시 사항을 감사에 보고했고 각 의회 수령이 간내에 답변하여 제시 요거 중복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감사에 보고를 하면 이제 감사는 이걸 다시 중앙에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급제결이 인제 예를 들어서 인제 어떤 곳에 이제 500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하고 실결은 뭐 2,000개월로 하는데, 500개월보다 더 문제가 있다, 더 깎아 달라고 이제 뭐 감사에게 보고를 하면 감사가 인제 뭐 중앙에 보고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보고해도 안 받아줘. 무조건 그냥 액수를 채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요거는 제대로 통하지 않았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감사에 보고하고 감사가 그걸 봐서 중앙에 보고해서 좀 더 깎아 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깎아 주지 않고 원래 내려진 어 급제결 재결과 실결 한해도 이제 원래 내은 재결 안에서 깎아 주고 모자르면 너네들은 이제 알아서 채우는 거야. 그래서 백지징수 같은 이제 실결 무조건 총액제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게 공동납제, 마을 단위 공동납제에서 이렇게 이제 채우도록 이렇게 했다. 연대책에 모아 가지고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비총법 관련된 내용을 인제 좀 봤고요. 자, 대동법을 이제 보겠습니다. 대동법. 자, 여기 보면 대동법인데 대동법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는 예전에 잠깐 언급될 정도로 수준이었어요. 예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세 후기 때 토지제도 관련된 내용을 내면서 이때 이제 몇 개월 걸어야 되냐, 약간 간단한 산수 문제 같은 것들을 이제 냈는데, 요게 그때 잠깐 언급됐었어요, 이 대동법이. 근데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는 이게 이제 대동법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죠. 언제나 나올 거 가능성이 있어요. 자, 대동법의 실시 배경 중에 제일 인제 큰 문제가 됐던 것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박람회 폐단이죠. 이게 제일 커. 박람회 폐단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얘기했고요. 그래서 인제 있고 징수 방법의 모순. 그래서 이제 징수 방법의 모순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징수 기준 자체가 호인지 토지의 정결인지 이중적이라는 죠. 그래서 이게 예매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토지 정결로 대동법에 통일했고,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박람회 폐단으로 농민의 고통 가중과 토지 이탈 현상이 일어나니까 또 이런 걸 국가 재정의 악화를 불러일으키고, 그다음에 대동법이 실시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에요. 그래서 각지의 특산물 현물을 걷지 않더라도 미나 소나 전을 걷더라도 뭐냐, 이걸 시장에 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대동법이 실시한 배경은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 있고, 이 대동법 실시를 통해서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더 촉진시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당락의 폐단 등 이 대동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극복 방안들이 조금씩 등장했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언급했던 사대동이 등장했죠. 사대동. 16세기 때 명종 때 일부 관료와 제왕 사족들이 곡물 총액을 이제 군의 토지 교수로 나눠 된 균등하게 돈과 곡물을 수취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건 국가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양반 관료들 차원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이런 사대동이 이제 이렇게 개인 사자 해서 사자 사대동이라고 불렸고요. 예. 자, 그다음에 대공수미법이라 해서 이의가 동호분답에서 대공수미법을 건의했고 그 임진왜란 때 유석열의 건의도 분량 조달을 목적으로 대공수미과 일시 채택했어요. 물론 이제 좀 하다가 나중에 이제 흐지부지 돼 갖고 다시 돌아왔지만 그래서 선조 때 잠깐 실시했어요. 이 대공수미법이라는 이름으로 대동법을 실시했다가 이게 완전히 제도적으로 이제 실시한 강해군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반대동이라는 거는 서울에 납부한 세액만 대동 방식으로 인제 납부한다. 그래 갖고 반만 납부한다. 이 대동 방식은 인제 뭐냐면 그 미죠, 미. 미. 쌀은 납부하고 서울 나머지 지역 같은 거 있죠. 서울에 납부하는 세액만 대동 방식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인제 유치미 같은 거는 여기 환불로 인제 쓰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보통 상납미는 미로 그다음에 유치미는 자체 환불로 그래서 반을 실시했던 반대동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대동과 그 당시 또 대공수미법하고 반대동 이런 것들이 모아 가지고 인제 대동법이 실시됐다. 그럼 대동법의 이 실시 목적은 뭐냐면 일단 국가재정 확충과 농민 부담 경감이죠. 국가재정 확충은 아까 지금 인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공납이 그 국가의 60%의 인제 뭐냐면 재정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실시 과정은 강해군 때부터 인제 실시됐다고 해요. 이 강해군 때는 인제 이게 원래 명칭이 선해지법이 돼 갖고 대동법은 나중에 얘기한 거고요. 선해지법이라 해 갖고 선해법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해군 때 그 가난한 선해청을 설치하고 그 당시 경기도 이런 지역에서 이제 먼저 했죠. 이게 갑자기 실시된 게 아니라 이제 순차적으로 실시해요. 경기도를 했다가 이제 지역적으로 확대시키는 했는데 그래서 경기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해서 숙종 때까지 인제 확대돼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대동법에서 인제 제외 대상을 제가 이제 좀 잘못 썼는데 이게 좀 잘못된 거예요. 대동법을 실시했긴 했는데 여기에서 인제 익류 지역을 제외한 건 뭐냐면 상당미를 인제 뭐냐면 제외했던 거야. 그러니까 한경도 평안도 제도 지역은 그 익류 지역으로서 상당미를 인제 제외시켰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상당미. 그러니까 상당미는 서울로 올라가는 비용이죠. 예 여기도 대동법 실시했어요. 그래서 보통 대동법 보면 대동민을 보면 상당미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유치미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익류지역 같은 경우에 상단미를 올리는 것은 이제 못하도록 한 거고 자체적으로 수도원 유치민을 100% 수독한 거야. 그래서 국방의 어떤 경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사신들 인제 접대하는 비용 그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 너무 머니까 이게 왔다 갔다 이제 배로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지역은 익류 지역으로 해 갖고 뭐냐면 상남민을 못 올리지 못하게 하고 그냥 유 유치로만 쓰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좀 고쳐 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동법에 이제 를 실시했다는 게 아니라 실시 외의 지역이 아니라 환경도나 평안도 제도 지역은 익류 지역으로 상남민을 제외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남민.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대동법의 실시가 점진적으로 진행된 이유가 뭐냐? 일단은 지세하는 대동을 부담해야 되는 양반 지주층이 반반이 너무 컸다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방납 구조에 기생했던 막장 이등 방납인들도 반대했고요. 그다음 양전의 미비도 토지 파악을 제대로 못했어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양전이 제대로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 30 년마다 40 년마다 하고 그다음에 일부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토지에 부과된 세금인데 이게 토지 파악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잘 안 됐던 거죠. 자 그리고 인제 이 대동법 실시에 큰 앞장섰던 인물이 누구냐면 김육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외워 두셔야겠죠. 그래서 이 김용은 두 가지 큰 공헌을 했는데 대동법을 확대시켰다. 전라도 지역까지. 그다음에 상평동도 주조 같은 것들을 했고
또 하나 추가하자면 조선 후기 때 인제 시연력을 이제 사용을 하는 등 혁신적인 제도 개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김육은 경제 관료로서 상당히 유명하고 이 사람은 이름 정도는 외워 두시고 이 사람의 업적 정도는 몇 가지는 외워 두세요, 이 사람은.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예. 자, 그럼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내용을. 예. 자, 여기 내용을 보면 민호에 부과했던 토산물을 토지에 결수했다 미국 포전으로서 선해청이 납부했다. 그래서 미포전을 가지고 이제 선해청에 납부를 했고요. 선해청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인제 대동법을 관할하는 간청이야. 근데 이 선해청이 나중에 점점 커져. 그래 갖고 19 세기 들어가면 대동세뿐만 아니라 뭐 지세라든지 그다음에 군 뭐냐면 지세라든지 항곡이라든지 그다음에 물가 조절 등등을 다 총괄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선해청이 납부하고 선해청 밑에 인제 각 지역마다 5개 지역에 대동청을 뒀어요, 대동청. 그래서 저는 대동청하고 선해청이 약간 이제 동일한 그 간청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제가 선해청을 이제 대동청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제가 잘못 강의를 했거든요. 찾아보니까 선해청 밑에 대동청이라는 그 지역별 간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해청의 지부가 대동청이야, 대동청.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제 원칙으로 1 별당 12를 걷지만 그다음 포하고 전후를 걷는 지역이야. 그런 지역들은 이제 어떤 지역이냐면 산골 지역 있죠. 그 운반하기 힘든 지역들, 뭐 수도 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지역들, 항해도 평안도 항해도 같은 이제 그런 외곽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인제 뭐냐면 호와 전으로 이렇게 대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일부 지역은 미국 대신에 한봉, 대봉 그래 갖고 인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포와 전으로 이렇게 해서 바꿔서 대신 납부하거나 그냥 한산해서 납부하거나 이런 식으로 인제 가능했고요. 그다음 이해 납부가는 봉과 가울의 분할 납부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받은 미포전을 공인들에게 지급하고 필요 물량을 구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용도는 크게 이제 상남미하고 유침이 이렇게 되는데 상남미는 중앙의 군시나 가나를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대동세 징수문 운송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항해도부터 해 갖고 여기 지역들은 운수가 되죠. 이게 다 상남미 비율이야, 상남미. 그래서 상남미는 올 때 이제 조원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좋은 지역에서 먼 지역도 있죠. 연해안이나 뭐 강길 외에도 이게 내륙 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쌀로 운반하기 힘드니까 호나 전호 대신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인제 유치미 같은 경우에는 각 고의 수요 및 자력 충당을 사용한 거야. 그래서 함경도, 평안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요게 걷었던 것은 상남민을 보내지 않고 거의 대부분 100% 유침인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평안도, 함경도 인류 지역이라 갖고 얘네들은 여기 뭐 보내지 않죠.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 없죠. 예. 이건 자체적으로 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상남민과 유치미 비율이 달라지죠. 상남민은 점점 올라가고 유치미는 이렇게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지방 재정이 상당히 뭐냐면 악화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요때 뭐냐면 잡세 등이 형성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 재정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인제 왜 그러냐면 예전에도 한번 말했는데 대동법을 이제 그러니까 그 공납을 거둘 때 보통 공안이라는 걸 작성해 가지고 걷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공안에 인제 목록이 있고 그 공안에 따라서 인제 걷는데 공안이 조선 초기 때 건국 초기 때 딱 한번 결정하고 나서 그 후에 연산군 때 한번 개정돼 갖고 좀 늘려놨고 그다음 선조 때 한번 늘려놨어요. 근데 그 외에 인제 뭐냐면 개정이 안 돼. 그러니까 이 공안은 인제 이렇게 개정을 안 한 상태에서 이후에 조선 후기 때 이제 재정 수요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정 수요를 공안에 맞추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를 더 걷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편법을 쓰는 거야. 아까 했지만 유치미를 줄이고 상남미를 올리는 방식으로 인제 해 가지고 그 편법을 써 가지고 인제 재정 수요를 맞추려고 했고 당연히 이제 중앙 재정을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유치미 자체가 이제 줄어드니까 지방 재정이 궁핍하게 되고 결국에 잡세가 또 늘어나는 그런 문제점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결과를 보죠. 결과를. 자, 결과는 공납의 전세와 조세의 급납화가 이루어졌다는 거. 그다음 농민의 부담이 일시적으로 경감했고요. 왜냐하면 지주들이 부담하니까. 근데 뭐 지주들도 이제 부담했지만 이걸 다시 이제 소작농들이 전가를 하죠. 그다음에 국가 수익이 증대되고 지방 간화 재정이 확충됐다. 유치미가 설정됐다는 거. 근데 이것도 인제 초창기 때고 시간이 지나면서 유치미가 점점 이제 상납리가 바뀌면서 이제 재정이 훨씬 더 또 군필해지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이제 곡물종사 일원화, 선해청이다. 이 선해청은 처음에는 대동미만 간화 대동법과 관련된 그 관청이었지만 후에는 인제 군포징수 그다음에 군역청 역할도 흡수하고 또 조세 상평창 역할도 이렇게 물가 조절 역할도 하고 그래서 한국 기능도 흡수하고 그래서 19 세기 때는 선해청이 상당히 이제 대규모 이제 경기기획원처럼 다 경제에 관련된 단일 업무서 경제에 관련된 재정을 경제와 재정과 관련된 모든 그 그러니까 선해청이 경제와 재정을 총괄하는 그 간청으로 이제 커져 나갔다. 요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앞에서 얘기했처럼 대동법이 고쳐지면 요역도 고쳐져요. 왜냐면 대동이라는 건 공납이라는 것은 요역이 한 일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납의 기준이 바뀌면 그와 연계된 요역의 기준도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요역도 대동세의 지세에 흡수돼서 그때 요역도 이제 대동세를 거둘 때 같이 걷게 돼요. 그러면서 정결수포지에 전환됐다. 정결수포지는 뭐냐면 토지에 혼을 걷는 거야. 아니면 돈을 걷는 듯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대동세를 거둘 때 같이 징수를 하게 되고 요역세도. 그리고 이때 이제 정결수포지가 바뀌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되느냐. 자 이때 인제 고용했던 예전에는 이제 동원했던 체제죠. 이걸 고용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걸 받아 가지고 고용하는 체제로 바뀌었는데 물론 이제 갑자기 바뀐 건 아니고 예전에 고립제다고 해 가지고 쪼금씩 이제 실시됐긴 했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이제 완전히 시스템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용하는 체제도 이제 예를 든 게 앞에서 말하는 청계천, 준설상업 때 돈을 주고 했다는 거. 그다음에 인제 또 하나가 뭐죠? 네. 수원성, 하성할 때 돈을 주고 고용했다는 거. 뭐 이런 것도 인제 연결돼 있고요. 영향을 보면 이때 인제 공인이 발생하죠. 이 공인들은 예전에 방납업자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이 방납업자들이 어 대동법이 인제 실시되면서 직종을 바뀌어서 정부로부터 미포준을 받고 시장에 이제 물건을 사는 그렇게 인제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공인들이 인제 어떤 역할을 또 하냐면 이들이 인제 간청으로부터 미포준을 받고 어 뭐냐 받고 시장에 가서 사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런데 이제 대량 구매를 하면 나름대로 좀 단가를 싸게 할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공급망을 장악하면 훨씬 더 싸게 구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좀 뛰어먹을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수공업자들을 돈을 주고 지배를 하게 돼요. 이게 선대제 시스템이야. 그래서 이제 이 선대적 시스템을 통해서 수공업자로부터 값싸게 물건을 떼어 가지고 간청이 납부하는 그런 방식이 인제 하게 되고 또 일부는 인제 시장에서 사고 그러면서 인제 각 지방의 장시도 발달되고요. 그리고 공인을 통해서 인제 선대적 시스템도 이제 도입되고 그리고 공인들이 또 최초의 도구 역할을 또 하죠. 그래서 창고를 만들어 갖고 원래 이 창고가 공인의 창고가 도구예요. 도구가 원래 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 창고를 얘기하거든요. 도구에 통해서 매점 매석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인제 막대한 이득을 챙기게 되죠. 자 그래서 인제 공인의 발생에 각 지방의 장시 발달을 촉진시키고 생산 활동 활발해서 경제 질서가 자급자족 상태에서 유통 경제를 촉진시키고 상인 자본 규모가 커지면서 도구가 성장하고 상업 발달과 도시 성장하는 데 촉진시켰다. 물론 이거 대동법 때문에 인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대동법 때는 이걸 훨씬 더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상품화폐 경제 활성화 그리고 농민층의 분해를 촉진시켰다. 그래서 인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농민층이 상품화폐 경제에 편입되면서 이런 것들이 동물적 신분 질서 해체 촉진에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막대한 이득을 이제 얻은 농민들은 합법적인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양반 신분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등등. 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요. 어떤 문제점도 있냐 하면 일단은 진상하고 별공만 잔존했다. 그래서 앞에서 인제 상공, 공납이 진상,
별공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잖아요. 상공만 대상으로 한 거야. 이 미포존을 걷는 거는. 진상과 별공은 제외시켰다. 예, 이거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지방간청이 수시로 특산물을 또 징수했고, 대동새는 원래 지주가 내야 되는데, 소장인데 이제 전가되죠. 이거는 뭐, 그 당시 도교다에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원래 도교다 해갖고 세금을 토지에 걷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것을 누가 담당하는, 그 소장농이 담당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납물 비율이 높아지면서 유치비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되죠. 그래서 지방 간의 재정이 악화되고 그래서 수령 아전대 수탈이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전법부터 이제 군역법은 이제 그 군대 군역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넘어가기 전에 그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27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번호 27번이에요. 자, 이정법은 일종의 총액제의 어떤 그 하나의 내용인데 총액제와 공동납부에 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군대 내에서 총액제는 조선 전기 때부터 실시했어요. 네, 군총제라고 하죠. 그래서 전국 단위 군총제가 조선 전기 때부터 이제 이미 실시됐어. 비총제나 한총제 같은 거는 이제 조선 후기 때 실시했지만 군총제는 조선 전기 때부터 이제 실시를 했던 거고. 자, 이정법은 숙종 때 실시했던 건데 목적은 국가가 일정 군총 수를 확보하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일종의 총액제 일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총액제를 뭐와 결합시키냐면 그 마을에 이제 뭐냐면 그 공동납제하고 이제 결합시킨 거죠. 이 마을 이자가 이정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정의 책임을 어 그 당시 니 전체 공동 책임으로 바뀌고 실제 군중상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군포량을 각 독립별로 납부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책임이니까. 그러니까 총액을 정해놓고 각 니에 이제 맞게 또 총액을 나누면 이게 올라갈 때 이제 공동납제돼 갖고 공동납제 마을 단위로 납부하는 거거든요. 총액은 그 뭐냐면 어 미리 결정했고 뭐냐면 내려보내는 거고 이 내려보낸 걸 마을 단위로 납부하는 것을 이제 공동납제라고 하는 거야. 예. 그래서 공동납제를 할 때는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뭐 어 연대책임을 맺는 거죠. 마을 전체에 연대책임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양반도 뭐냐면 군대 그 군역을 원래 면제받지만 이렇게 빠질 수 없는 거죠. 마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공동나무에서 군역이 면제됐던 어 공동나무로 군역이 면제됐던 양반과 중인도 공동부담에 참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공동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총액제가 실시하면서 했던 거죠. 총액제에서 이제 총액을 이제 내려보내면 그걸 이제 마을 전체가 연대 책임에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군역 그 외에도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한국제도도 이렇게 해서 이제 납부를 한 거죠. 공동납제를 실시하니까. 그래서 공동납제를 하기 위해서 인제 민고랑을 만들어요, 민고. 음. 그래서 이 민고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냐면 평상시에 이제 여러 가지 쌀이라든지 뭐 포라든지 그다음에 인제 이게 그 목련 같은 걸 민고에다 이제 관리해 놓고 그때 이제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걸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요런 것도 인제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이정법은 이게 근본적인 군역의 이제 그 개편 내용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군역법 이전에 했던 거고 실제 중요한 건 군역법이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요 이정법에 꽂혀 가지고 거기에 가지고 뭐냐면 막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 요거 공부해 봤자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이 군역법을 공부해야지. 군역법 공부할 수 있는 영조 때. 예. 자, 그럼 군역법을 인제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군역법을 보기 전에 어 그 당시 그 군역 개혁의 배경부터 볼게요. 예. 자, 이때는 이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났냐면 일단 통할적인 징수체계에 미흡했다. 그래서 분포량도 균일하지 않았고 원래는 1 년에 2 필씩인데 이거는 이제 원칙일 뿐이고 여러 1 년에 3 필, 4필 이렇게 있고 또 2중 3 중을 이제 부담을 해요. 대개 보면 이제 여기에는 지역 간청에서 걷는 게 아니라 이 군역은 군대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 기간별로 걷는 거죠, 기간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5 군영, 중앙 간청, 지방, 감형, 번영 등이 각각 독자적 징수해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이제 징수당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군총제를 실시했잖아요. 조선 전기 때부터. 그러니까 양정을 이제 부족하더라도 뭐냐면 무조건 정해진 그 군포수는 받쳐놔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부족한 군포수를 막주기 위해서 뭐 백골진포라든지 항구청정이나 인징, 족진 같은 것들이 문제 생겨나죠. 그리고 순환과정에서 수정이나 아전들의 농간 이런 등등해서 여러 가지 군역의 폐단이 있었고, 특히 군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처럼 삼성의 아들이었다고, 재벌집 아들이라고 해서 몇 번씩 그 군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평민의 그 아들이라서 뭐냐면 군대 안 가는 건 아니죠. 똑같은 거야. 빈부차를 고려하지 않아. 이건 인정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돈이 없고 이제 이런 사람들 입장 올 때는 이게 상당히 부담이 더 큰 거예요. 인정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양역의 폐단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기 위한 이제 논의가 일어났고, 이게 양역 변통론이야. 예. 그 양역 변통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제 무슨 관청이 세워졌냐면, 숙종 때 양역 이정청이라는 관청을 세웠어요. 요거 외워두세요. 그래서 양역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임시기구다. 양역 이정청. 그래서 이제 양형 인형청을 설치해서 나름대로 이제 뭐 개혁을 좀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총 군사 수를 감소시켜서 이게 군총의 수를 감소해서 군역을 이제 책정하고 1인당 2필 확정시키고, 그 다음에 입번하지 않는 이제 수군으로부터 군포를 거두고, 한개 교생 가운데 매년 치러지는 시험에서 떨어지는 사람을 또 군포를 징수하고, 또 이정법 같은 걸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근본적인 개혁은 아니죠. 예. 자, 하여튼 이때 이제 양역 번통론이 일어났는데, 이 양역 번통은 양역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논의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게 그 숙종 때부터 해서 영조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됐어요. 요게. 그러면 양역병통론 이제 내용이 뭐냐? 크게 이제 두 개 부분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소병통론하고 대병통론을 이제 했어요. 소병통론은 뭐냐면, 이 양역 폐단 원인이 양정의 부정과 양역의 불합리한 운영이 있다. 이걸 해소하자. 그러니까 제도 자체는 괜찮은데 이게 이제 제도 운영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방법으로서 이제 뭐냐면, 도망간 사람을 이제 색출하고, 그 다음에 군문을 혁파하고, 쓸데없는 군대 수를 줄이고, 사모석을 금지하고. 사모석이라는 것은 원래 액수만큼을 걷는 게 아니라 액수만큼 더 걷거나 덜 걷는 걸 얘기해요. 이 사모석 같은 걸 금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낙관 같은 것은 이제 뭐 교생들의 교육을 편입시키고, 군사 정원을 감액하고, 그리고 신역 부담을 감수하고, 그래서 간포동 같은 거 있죠. 그래서 1년에 1필씩을 하고, 이런 것들 중에 일부는 이제 뭐냐면 양역 이정청에서 지금 그 당시에 했던 그 개혁 내용들이죠. 자, 근데 대북통론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이제 양인들의 구역이, 양인에게만 군역이 부과한 신분제 병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양역제 자체를 철폐 논리를 이제 한 건데, 이게 뭐냐면, 원래는 이제 그 양인들에게는 부과됐잖아요. 신역이죠, 신역. 그러니까 이제 뭐 직역이라든지 천역 같은 것들은 이제 뭐냐면 제시키고, 그 외에 있는 양인들, 법제상 양이면 다 부과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군대잖아요. 군역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양반이 빠지게 돼. 양반이. 그 양반도 이제 뭐냐면 군대 안 가는 게 일종의 특권이 되는 거죠. 호위가 지속됐더니 권리가 돼버려서 양반이 군대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신역번적이라고 하지만, 이때 신역번적은 조선 초기 때 어떤 이제 신분상 양인의 의미가 아니라, 이때는 그냥 뭐냐면 반상제하돼서 양인의 의미하죠. 그러니까 반상제 양인들에서 양인의 의미이기 때문에, 양인들만 계속 이렇게 양역을 이제 부과갖고 이제 그 뭐냐면 군역을 부과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철폐하고, 모든 계층들, 성인 남자든 신분에 상관없이 뭐냐면 다 하자. 뭐 법제적 신분이든 반상제 신분이든 다 없애버리고, 그냥 성인 남자 일정한 연령대는 다 뭐냐 군역의 의무를 부과하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문제가 많은 거야. 양반 사족층 입장 올 때는 군대 안 가는 게 양반의 어떤 징표였는데, 인제는 그 신분 다 무시해버리고 군대 가자고 하니 당연히 들고 있는 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대병통론의 이제 내용을 이제 좀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호포론이 있고, 그다음에 결포론, 유포론, 구전론, 공전제 이렇게 있어요. 자, 호포론인데, 호포는 군포 징수를 인정 단위가 아니라 가오 단위로 하자. 그러면 인정 단위가 아니라 가오 단위로 하면 당연히 양포에도 징포를 하죠. 징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반대가 너무 심했어. 그래서 인제 뭐 그 "신분 구별이 없어진다." 하면서 양반들이 반대를 했고, 결국 영조도 그거에서 왜 비난했죠. 막 "내가 만약에 그 사대부였으면 내가 당연히 군포를 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반대가 심하니까 그거는 인제 적용되지 못하고 대원군 때 가서야 이제 실시된 거죠. 결표도는 군포를 폐지하고 토지의 부가세를 부과하자. 그러면 이제 양반도 토지를 갖고 있으면 결표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유포도는 양반층도 아니면서 양반 행사하는 사람들 이제 포도 이제 충당하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선무공관포라고 해 갖고 인제 이름 써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양반은 아닌데 상민 중에 좀 상층 상민들 있죠. 그래서 인제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인제 뭐 자기가 양반이라고 자칭하거나 아니면 한개 교생에 들어가고 이제 빠지거나 등등 해 갖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나중에 선무공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이 선무공관포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결포론하고 육포론은 일부 반영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결전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선무공관포로 인제 반영이 되는데 이렇게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에 구전론 같은 경우에 군포를 폐지하고 매인당, 이게 입구자잖아. 사람 인자거든요. 사람당 전환을 걷자. 그래서 인제 이건데 요거는 당연히 양반도 반대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반대는 여자들도 되게 반대했나 봐요. 왜냐면 요거 놓으려면 구전론에는 여자도 색을 내야 되거든요. 이 입구자가 이제 여자도 들어가 있는 개념이니까. 예. 지금 여성 징병제가 이제 실시하자고 막 논의가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논의가 비슷한 논의가 있었나 봐, 구전론이. 자, 그다음에 인제 그 공전제인데 공전제는 지주전을 폐지하는 토지개혁을 전제했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할 수가 없어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균형법의 결론이 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병통령에 입각해 갖고 하되 이 간포동 있죠. 간포동을 기반으로 했고 그 일부 결포론하고 유포론을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부. 그래서 인제 그 영조 28 년에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서 군역법을 인제 뭐냐면 했죠. 예. 역을 균등히 한다. 그래서 그 밑에 인제 관련된 사료들이 나오죠. 그 양역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명했다. 왕이 명정주에 나와서 인제 이때 왕은 영조죠. 예, 여러 신하들이 불려 양역의 변동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왕이 말했다. "부조는 한 집안에 거둘 때 주인과 노비의 용문이 물려내지고 그다음에 인제 결포는 이미 정해진 세율이 있으니 더 부각이 없다. 후포는 좀 더 나을 것 같아 일필주의고 호전을 걷기도 했으나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 호포나 결포나 모두 문제점이 있다. 그랬고 일필주의인 것은 온전히 돌아갈 것이니 경쟁 일필 줄 때 생기는 세입의 간소분을 보충할 방법을 강구해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고 뒤에 넘어가서 좀 목적을 보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인데. 예. 자, 그러면 이제 목적은 양인층의 안전과 국가 재정 확보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은 1 년에 2 필을 1 필로 경감하죠. 그 간포론을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군역 총재라는 걸 운영했다. 앞에서는 인제 총액제인데 이건 국가 단위의 총액제잖아. 이건 지역 단위의 총액제를 실시했다는 거야. 그래서 인제 그 양역법을 하기 전에 양전수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양전수를 조사해서 양역 실총이라는 그 책을 만들어서 각 지역의 군연별로의 양전수를 파악하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고정화시켰어.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 그 9년 단위의 인제 뭐냐면 그 일종의 그 뭐냐 총액제를 실시했다. 지역 그 전체 이제 뭐냐면 국가 단위의 총액제가 아니라 그래서 군역 단위의 총액제를 실시함으로써 인제 어떤 효과가 오냐 지방의 나름대로 사정을 많이 반영했다는 거죠. 많이 반영했어요. 그래서 일정한 수를 인제 뭐냐면 확보해 갖고 중앙에 올리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자기가 군수가 알아서 하는 거야. 예를 들어 갖고 어떤 이제 뭐뭐 군에 뭐냐면 그 군필을 1000 필로 이렇게 매년 내도록 한 거야. 그러니까 1000 필로 이제 고정을 시켜 놓고 그중에 뭐 700필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상납을 해야 돼, 중앙으로. 근데 300필 안에서는 그 뭐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유도리 있게 깎아 줄 수도 있고 뭐 늘어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문제점은 요 300필 외에 뭐냐면 사람들 더 걷게 돼요. 예. 그래서 인제 이걸 3 호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3 호석은 이제 규정대 외에 있는 것을 걷게 되는 거야. 뭐 더 많이 걷을 수 있고
덜게 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지역별로 걷는다고 얘기하지만 이 징수 주체가 어쩌면 각 기관이에요. 각 기관. 군영도 있고 뭐 학교도 있고 등등등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걷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죠. 나한테 인제 뭐냐면 좀 걷으면 좀 적게 그 깎아, 예를 들어서 원래 2 필을 걷어야 되는데 1 필로 이렇게 주면 뭐 해 가지고 걷는 걸로 해 줄게 하고, 또 A 군영에서 이렇게 하면 B 군영에서는 와 가지고 "아니다. 우리가 더 깎아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상호수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제 뭐 또 더 걷어갈 수 있죠. 예. 그래서 규정 외에 더 걷는 거나 덜 걷는 걸 사모석이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있고, 근데 주의할 것은 뭐 1 년에 뭐 2 필 1 필로 했다고 해서 1 필만 이렇게 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원칙일 뿐이고 실제로 총액제가 묶여 있기 때문에 1필 외에 더 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건 원칙적인 내용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군포 수입의 보충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일단 앞에 결포돈의 일부를 받아들여서 결작 징수하죠. 예. 그래서 지주에게 토지 1 결당 미국 2두 또는 돈을 5 전을 했다, 면세를 표현해 갖고 있는데, 요때 인제 돈을 거두면 이걸 결전이라고 했어요. 결전. 네. 돈 5 전을 한산해서 얻으면 결전이라고 했다는 거, 결작을. 자, 그다음에 왕실 재정의 어장세, 염전세, 선박세를 국교 수입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인제 놀고 먹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 있죠. 이들은 이제 선무군관이라는 이름을 칭해 주고 선무군관포로 인제 했다. 유포론으로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인제 있고 은결을 세출했죠. 그래서 지방 관리들에게 정부에 보고하지 않고 숨겨진 채 개인들에게 사용했던 토지를 공식적으로 재정에 등록을 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게 군역청에 맡겼지만 아까 전처럼 선해청으로 합병했어.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제일 큰 관청이 선해청이에요, 선해청.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요. 그럼 군역부의 결과를 볼게요. 자, 일시적 군역의 평준화 이거죠. 농민 부담에 일시 경감했고 이거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인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군역 세금들이 다 농민들이 부과되기 시작하죠. 대표의 결작인데, 결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지주가 내놓게 되는데 지주가 안 내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대 속에 이제 지세를 이제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소장민들이 전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유아코가 급증했어요, 유아코가. 그 점점 군역 면제자가 증가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이해하려면 군적 수포제가 실시할 때 그때 인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이때 중종 때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사족을 규정하는 조치를 했어요, 사족의 범위를. 그리고 이제 사족의 범위를 정했는데 이때 3 대까지 적어도 소가나 대가 아니면 문무 관리가 돼야지만 그 일족을 이제 사족이라 했고, 그래서 이제 사족의 이제 범위를 정했고요. 이 사족들은 어떻게든 군대에 빠지려고 했어. 그래서 빠질 수 있는 방법이 인제 뭐 관리가 되거나, 근데 이건 직역으로 빠지는 거죠. 또 직역으로 빠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교생이 되거나, 한계의 교생이 되거나, 그다음에 서원의 그 원생이 되거나, 교생과 원생이나 이런 거 빠지고 했는데, 물론 이 사람들도 인제 시험에 이제 떨어지면 또 뭐냐면 사군 출군 정책에 위해서 충군 정책에 의해서 다시 인제 뭐냐면 군대 가야 돼. 근데 이 사족 충군 정책이죠, 사족 충군은. 그래서 사족 충군 정책에 의해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 사군 충군 정책이 이제 뭐냐면 언제 폐지되면 인조 때 폐지돼요, 인조 때. 그래서 인조 때 폐지되면서 인제 어떤 현상이냐면, 인제는 그 교생이나 원생이 아니어도 그 시험 뭐냐면 그냥 초야에 붙여서 공부만 하면 유학코로서 인정받게 돼. 그러면서 유학코에서 군대 면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완전히 양반이 인제 뭐냐면 군대 안 가는 식으로 이제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군역 부담이 많았던 일반 평민은 어떻게 하든 이제 양반이 되려고 하는 거죠. 이 양반이 돼야지 자신들이 인제 군역 면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법적 비합법적으로 많은 이제 양반 면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신분제가 붕괴돼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반상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역으로 반상제가 무너지게 되는 거야. 이런 우리 역설적 효과가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명품을 명품인데 명품이 이제 일부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품이잖아. 시소성 때문에 그런데 개나 소나 이 명품을 다 버리면 어떻게 명품의 어떻게 돼요? 시세가 떨어지죠. 명품에 대한 어떤 구매 욕구가 이 명품의 어떤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형성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양반이 되고자 하는 이제 욕구가 반상제가 강할수록 그게 하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양반수를 증가를 불러일으켰고 결국에 양반의 어떤 가치를 떨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을 이제 맞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유아콜 중심으로 해 갖고 이 유아콜죠. 요게 중심으로 해 갖고 이제 봐 주시면 되고요. 요게 인제 내용이 있고 요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자, 군족 수포제를 실시하면서 양인계명제에서 모병제 이양을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어 양반들은 관리 등 직역 담당과 교생과 원생 등이라는 명목으로 군역에 면제받았다. 자, 교생과 원생도 그 당시 직역이었죠. 인조 때는 사족 충군 정책 또한 폐지되었다. 사족 충군 정책은 중종 때 실시한 제도인데 교생과 원생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면 사족지를 가져도 병역을 담당하는 제도다. 그러니까 사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제 했던 제도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족 견제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했다. 이 제 이제 양반이면 교생과 원생이라는 학생이 아니어도 이 유아코 인조 이후부터 유아코에 등록되어 군역을 면제받게 되었다. 그래서 사족 충군 정책의 폐지는 양반의 특권을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사회적 반상제 신분 질서를 확산시켰다. 17세기 때에는 군역을 짊어지지 않는 것이 양반의 신분상 특권이 됨으로써 평민들도 합법적 비합법적인 방법 등을 통해서 양반이 되려고 함으로써 사회적 신분인 반상제 질서를 강화시켜 나갔는데 오히려 이게 역설적으로 이제 뭐냐면 반상제가 또 무너뜨린 요소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그 군역법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그다음 전반적으로 이제 조선 후기 때 이제 세제 특징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예전에 93 년도에 기출문제 나왔고 그다음에 인제 그 도교가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번 또 재작년인가요? 한번 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인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자, 조선의 세대 특징은 전반적으로 급납화가 되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지대의 급납화와 함께 지세 급납화 형상도 했고요. 그래서 18세기 중엽에 확산돼서 19세기 일반화됐고 그다음에 이제 총액제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고을 단위의 총액제가 이제 실시되고요. 이게 이제 전세는 비총제, 그다음에 군정은 군청제, 항공은 한총제, 이한제 이렇게 하는데 참고로 이 군청제 같은 경우에는 조선 전기 때부터 실시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도결이죠. 도결이 뭐냐면 땅에 세금이 징수되는 땅에 이제 세금이 징수되는 거. 그러니까 토지를 기준으로 해 갖고 여기에 세금이 부과되는 거야. 원래는 인제 뭐 호나 그다음에 인정에 부과됐던 세금들이 토지 결수로 인제 집중됐다. 그래서 대동법 같은 경우에도 인제 원래는 이제 호를 기준으로 했는데 토지 결수해 갖고 도결됐고 군역법도 원래는 인정이죠. 근데 아까 전에 결작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일부가 인제 토지 결수로 이제 할원됐고 그리고 각종 부세가 도결화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죠. 거기에 이제 약간 인제 세금이 모자란 건 다 도배화시키고 그걸 부정부패해 갖고 포함이라 갖고 포함분도 부정부패분도 이렇게 도배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렇게 세금을 토지에 부과해서 화폐납을 시키는 그런 것들이 인제 오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결가라고 해요, 결가. 그래서 원칙상 도교 시행 과정에서 지방간은 항해 험에서 매결당 결가로 화폐를 수령했다. 그래서 이때 결가는 인제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지세가 있고 그다음에 정결세라는 게 있어요. 정결세라는 거는 이제 원래는 호나 인정에 걷는 세금인데 이걸 토지 결수에 한원해 갖고 이제 걷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총액제에 입각한 것도 있죠. 총액제 등등. 그래서 요런 것들 그다음에 뭐 포혼 그래서 뭐 사고를 쳐 가지고 인제 여러 가지 이제 뇌물 받고 받는데 돌려서 유용해 갖고 인제 했던 그 모자란 것들을 다 한 거야. 그래서 빼 갖고 횡령한 부분도 여기 또 걷고 그래서 이걸 인제 총결해 갖고 1 결당 이제 뭐냐 몇 정을 거니까 이걸 돈으로 이제 환산한 거야. 그래서 매결당 결가를 했던 건 이 1 결당 요런 것들을 합쳐 가지고 걷는 세금을 뭐냐면 돈으로 환산한 것이 결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결가. 결가 좀 외워 두세요. 19 세기 때는 이 결가 단위로 해 갖고 세금을 인제 징수했다 화폐로. 자, 결과를 보면 이 도교의 결과 분역, 항복, 자벽 부담이 정결세 부담자인 일반인에게 부담됐고 그래서 인제 주로 인제 이때 총액제가 인제 실시되면서 또 공동납제도 했죠. 아까 총액제는
일부 인제 뭐냐면 총액을 미리 결정했고 내려보낸 거고, 그리고 공동약자는 이 총액을 받고 내려보낸 그 부담금을 그 마을 단위로 공동나무 마을 단위 책임지고 공동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납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있는데, 그래서 총액제를 실시한 게 마을 단위로 이렇게 책임지고 인제 납부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제 예전에 빠졌던 그 뭐 양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내게 되면서 농민 부담이 경감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뭐 호수나 이 양반, 요구민들 다양한 계층이 반발을 불켰죠. 특히 19 세기 중반에 들어가면 작부제가 폐지되고 수용 징수제가 이제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예전에 인제 그것을 여러 가지 혜택을 받던 요업민들, 시장 계층들이 이제 징수 대상이 됨으로써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거죠. 자, 그리고 항반이나 이서, 토호충 등 독일 시행 호수가 되어 구세 수납 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없어졌다 같이 작부제 폐지하고 이제 관련돼서 좀 얘기하고요. 그래서 수령과 이서들이 횡령한 강국 등을 민간의 토지에 부과하는 이 포험이라고 하는데, 이 포험을 도교에 부과하는 그런 형상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 포험에 도교에 부과되면서 독요가 되면서 결가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등등 해 가지고 이게 인제 나중에 밀란의 어떤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 관련돼 갖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이제 진주 밀란 관련돼서 한번 여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에는 인제 그 진주 밀란 관련된 이제 내용인데 볼게요. 요게 이제 핵심 키워드가 이 도결이야. 예.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이제 진주 밀란에서 일어났던 것이 도교이거든요. 그래서 도교는 인제 그 양면성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국가 입장일 때는 일정한 수를 안정적으로 이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인제 뭐냐면 세금을 낼 수 있는 그 기틀이 일어났고, 그리고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세금을 내는 거, 그런 것들이 인제 있잖아요. 재산의 비례에 따라서 인제 걷는 것도 있지만, 도교이 인제 뭐냐면 너무 많이 걷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 또. 수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 독일 얘가 너무 인제 지나치게 거두면 많은 사람들이 인제 뭐냐 수사의 대상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이제 밀란이 또 배경이 됐다는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진주밀란과 배경과 관련된 사유인데, 자, 진주밀란은 철종 때 인수밀란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다. 자, 직접적인 원인은 경상도우병사 였던 백날신이 불법 탄압이 있었다. 그는 부임한 이래에 갖은 그 방법은 농민들 수사했고, 독일 징수할 때 지금까지 가나에서 불법 써버린 포음본, 유용하거나 뭐 횡령했거나 이거를 도교도 합쳐서 일시에 호별로 배당해 수납하려고 했다. 자, 도교는 여러 가지 잡다한 세금을 토지 결수의 기준으로 징수하는 방법인데, 도교를 징수할 때 서리가 공존이 군포를 사용하고 그걸 메우기 위해서 전진에 부과했던 결세에 덧붙여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래서 독일 징수할 때 원래 원칙대로 이제 계산내고 걷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 서리가 자기가 이제 그거를 또 플러스해 갖고 더 많이 걷고 다른 데 써 버리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또 다른 그 포원이라는 이름으로 독일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 징수할 때 서리가 많이 떼어 먹고 이 유용한 것을 또 메꾸기 위해서 뭐냐 이 포원분이라고 하는데, 이걸 또 독일에 징수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이러한 처사는 그렇지 않아도 파탄 지경에 달았던 농민들의 극도 분격시켰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분격 분노를 격화시켰다는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봤고, 그다음에 조선 전개 후기의 인제 수치제 비교를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요거 넘어가기 전에 도결의 의의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요게 앞부분에 4 번이 돼야 되고, 이게 5 번이 되는데 순서상. 자, 일단은 도교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고 그랬죠. 일단은 예전에 인제 고대 시대 때나 이런 데는 인의 기준으로 한 세금이었어. 그래서 시간이 바뀌면서 토지 결수도 이렇게 바뀌는 것이 좀 더 근대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꾸면서 인제 이때 뭐 군역이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해서 양반들은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근데 도교를 내면서 도교하면서 양반들도 인제 어떻게든 토지의 결수에 따라서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세의 어떤 부세 체제, 신분제에 바탕한 체제를 부정하고 그 뭐냐면 현대의 어떤 근대적 세제에 좀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세적인 어떤 부세 체제를 부정하고 현물에 기초한 부세 운영 및 신분제적인 조세 부정의 원리를 부정하고 공건적 수치제를 붕괴했고요. 그리고 국가 입장을 때도 이제 편하죠.
어차피 사람에게 거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왜냐면 사람은 도망갈 수 있잖아. 근데 토지에 걷는 거는 토지는 도망갈 수 없으니까 안정적으로 세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거야.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또 사회경제적인 조건 아래서 일정한 수익을 확보하기엔 최소한 조치였다. 그래서 인제 그 당시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나 신분 상승, 유미나 도망가면 인제 뭐냐 세금을 거둘 수 없으니까 일정한 이런 것들은 인제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인제 도망가든 국가 일정한 세수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런 독일에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죠. 너무 독일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탈 대상이 더 많아지게 되고 이게 그것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는 어떤 문제점도 동시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 세기 독일은 앞에 이제 설명한 건 내용인데 이건 이제 예전에 어디서 나왔냐면 그 개항 후에 인제 뭐냐면 그 동학농민 운동의 요구사항 관련돼 갖고 예전에 뭐 도결, 결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정리할 때 제가 이제 정리한 내용인데 그 19 세기의 기준을 보면 대개 보면 이제 세금 제도를 볼게요. 자, 정결세가 있고요. 정결세는 원래 호와 인정을 거뒀던 세금을 토지에 집중해서 걷는 거야. 대표적인 삼수미세, 대동세의 결작 이렇게 있죠. 그래서 결작인데 인제 이걸 미를 걸 때는 결미라고 하고 돈을 걸 때는 결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인제 결정 관련된 내용을 나올 때 이걸 이제 지세라고 인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걸. 근데 이 결전은 지세가 아니라 군역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이 독일을 또 걷는 거 보면 알파 또 걷어. 총액제에서 인제 부족한 부분을 걷고 그다음에 한국 부족분 뭐 군역 부족분 그 앞에서 인제 포원분 해 갖고 인제 유형이나 행정하는 부분을 또 이렇게 걷고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결가라는 것이 인제 그 당시에 징수 단위였는데 결가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독일에서 1 결당 수지 총액을 화폐로 계산하는 거야. 예.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했고 이때 이제 수용과 아전이 시가 그래서 수용과 아전이 시가로 징수해 갖고 공납가로 납부했다. 그 중간 차익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쌀을 납부하는 이런 방식이죠. 돈으로 이렇게 벗고 나서 이 돈을 뭐냐면 그 당시 시가 쌀값의 시가로 걷어요. 어 그리고 공납가로 납부해. 그러니까 시가를 걷는 것은 인제 그 당시에는 뭐 예를 들어서 1 킬로당 예를 드는 거예요. 쌀값이 200 원이면 200 원을 걷고 근데 이제 공납가라는 건 미리 딱 정해져 있어요, 법전에. 그래서 1 킬로당 100 원으로 이렇게 하면 요게 200 원을 걷고 100 원을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100 원은 자기가 먹는 거야. 그래서 법전에 있는 인제 뭐 공납가와 그다음에 실제 걷는 그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어. 그래 갖고 인제 뭐냐면 나중에 동학농민 운동 때 법전의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걷어서 걷자 생을 시가가 아니라 예 시가 같으면 그때그때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인제 뭐냐면 또 주관적인 개입을 더 거둘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동학농민군은 시가가 아니라 공납가 법전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걷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여기 동학농민들의 주장들이. 그래서 인제 요 관련된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사 시민한국사 있죠. 시민한국사의 신편한국사 내용을 적어 놨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때 수치의 비교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예. 자 조선전기 때는 이제 보면 이게 조선전기라는 게 좀 그런데 14 세기 18 세기 때까지예요. 예. 그래서 이때는 인제 어떻게 되냐면 징수기준이 전세는 토지 결수, 군역은 정, 공납은 호수의 기준이었죠. 그래서 작부제 아래서 8 개월 단위로 해서 묶어서 호수가 징수하는데 이 호수들은 그 지방의 유명한 이제 토호들이나 사림들, 양반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했는데 이 16, 17 세기 호수를 사족이 담당했죠. 근데 18 세기에 공동납제가 인제 실시되면서 이게 세액 부담이 너무 늘어난 거야. 그리고 이 양반 사족들도 인제 군포 같은 것도 인제 요걸 간접적으로 내야 되잖아요, 공동납제 실시하니까. 그러니까 인제 그때 이 호수를 담당하는 인제 뭐냐면 그 호수의 지위가 올라가게 돼. 이 호수의 지위는 인제 예전에 일반 사족들이 담당했는데 이때는 이제 항인들이 인제 호수를 담당해요, 항인들. 항인들은 인제 뭐냐면 어 유황소 항청의 자수별감직이죠. 자수별감이 호수를 이제 담당하고 호수가 인제 뭐냐면 세금을 대신 징수하고 빠진 그 대신에 자기 세금을 면제받는 그런 걸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항임의 지위를 둘러싸고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항전이 발생하죠. 신앙과 구양이 발생하고 결국에 신앙이 이기죠.
신양이 이제 호수로서 뭐냐면 세금을 납부해 갖고 대신 납부해서 이제 징수해서 납부를 해 주면 대신에 자기는 세금 면제를 받는 거죠. 큰 혜택이죠, 공동나증 안에서는요. 예. 자, 그런데 이게 이 시기에 18 세기에서 19 세기 넘어가면서 점점 이 토지 결수도 도결화되고요. 이 도결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요거 도결. 예. 그리고 이제 19 세기 중반 정도 넘어가면 어떤 현상이 나면 이제 앞에서 이제 수영과 항리가 이 호수를 인제 뭐냐면 제끼고 자기가 직접 징수를 하게 돼요. 예. 그래 갖고 이제 직접 징수 시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인제 결가를 걷기 때문에 그 뭐냐 시가를 가서 걷어 가지고 그걸 납부할 때는 그 공납가로 인제 이게 납부하는 원래 정해진 가격으로 납부하는 그런 이제 것들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수영 항리들이 자기가 직접 걷게 되고 또 수영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매간 매직으로 이렇게 많이 파견됐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본전을 뽑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자기가 수영이 직접 징수를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냐면 이때 이제 그동안 이제 혜택을 받았던 신양 계층들 요북민 계층들도 수탈의 대상이 되는 거야, 이 사람들도. 그래서 이제 밀란 초기 때 이 신양이나 요북민도 여기 정소 그러니까 이제 그 손을 올리는 단계까지 참여했던 것도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또 뭐냐면 한약이 어용화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어용화되고 그다음에 수령 항리들이 인제 뭐냐면 부족한 부분을 또 독일로 이게 복고 그걸 또 그냥 승인해 주고 그러니까 인제 이거에 대한 인제 뭐냐면 문제점이 생겨나니까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결국에는 도예나 이해 같은 새로운 인제 한약이 나온 거죠. 그 정부 밖에 있는 한약들이.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이 인제 그 19 세기 때 밀란 시기 때 그 상황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쭉 해 봤고요. 예.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그 조선후기의 생산력 발달 기간해 갖고 인제 그 농업부터 해 가지고 수공업, 강업, 상업의 발달 등등을 인제 쭉 볼 텐데 먼저 발달된 것이 일단 농업이죠. 예 농업에서 발달하면서 농업의 잉여 생산물이나 잉여 인구들이 빠져나가면서 이게 이걸 이제 잉여 생산물 잉여 인구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그 뭐냐 시장이 형성되고 시장이 서로 연결되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연결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농업의 발달이 인제 뭐냐면 그 상업이나 수거 강업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요거는 전반적인 개관이고 이제 구체적인 농업 생산의 증대부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예. 요 부분은 인제 그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 부분이요. 예. 자,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농업 생산의 증대 관련된 내용을 진행할게요. 예.